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 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책은 일단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네. 굉장히 고전적 표지죠. 네. 네, 요즘 나오는 책은 뭐 이런 표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책이 있는데 굳이 제가 이 표지를 든 이유는 바로 요즘 인기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가 막내 아들? 뭐야?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가가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 막내 손자 아니야? 그죠? 그러네. 네, 어쨌든 회장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6화에서 우리의 주인공이신 송중기 님께서 무려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데 하필이면 이 책으로 읽어요. 왜 이 책으로 읽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마 보셨나요? 저 사실 요약본으로 조금 봤습니다.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송중기가 재벌가의 뭐죠? 그 순양, 순양. 삼성이라고 강하게 추측되는 순양이라는 재벌가의 집사이죠. 뭐 여러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집사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던 와중에 이게 죽게 되죠.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거죠. 청부살인을 결과적으로 총 맞고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환생을 하는데 환생이 그 이제 순양의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어쨌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기억을 고스란히 다 갖고 환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지 쫓는 이야기 하나와 자기의 원래 부모님의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크게 이 이야기의 큰 서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를 전문 장르로 나누면 뭡니까? 그게 이제 타임 루프물 또는 회귀물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타임 루프라는 것은 시간 설정을 이렇게 오가는. 네네. 그래서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 아시면 40대 이상이죠. 백투더퓨처나 아니면 뭐 시그널 이런 드라마거나 아니면 이제 톰 크루즈 나왔던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사실 인간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으니 그 시간은 이제 과거 현재 오가는 터미네이터도 약간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 게 있네요. 자, 그런 어떤 우리는 이제 다들 예전 세대를 우리 20대 얘기를 해야 되는 배경이니까 옛날 영화를 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전 그렇죠. 예전 영화 그러면 안 되구나. 90년대 영화들 위주로 8, 90년대 영화를 어쨌든 그런 영화들에 주로 들으는 게 타임루프물인데 왜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거? 그거는 되게 이게 현재 그 관객한테 굉장한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형편없을수록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과거 형편없었던 삶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이제 그간에 알았던 지식을 통해서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인생은 다 누구나 후회가 있잖아요. 지나온 시절에 대한 후회가 있고 뭐 로또 번호를 안다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주식 투자했을 때 그때 뺐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죠, 사실. 인생에 다들 그런 어떤 인생 후회가 다 아쉬운 점이 다들 있으니까 누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타임루프물이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소설 쪽에서는 저도 타임루프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켄 그린우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리플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생하는 반복 재생하는 리플레이. 네, 리플레이인데 그 책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주인공이 다시 살아가는 얘기인데 굉장히 실존적인 관점으로 다뤄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던. 근데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 책은. 그건 뭐 남 네. 실장님 자기 그 책 읽었다는 자랑 같고요. 우리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약간 가볍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타임루프물이 근데 모처럼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그널 그냥 복고풍은 많았죠. 과거를 아예 돌아가는 그래서 과거에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진욱 나왔던 그 드라마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이제 좀 약간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음. 과거로 돌아가는 그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의 가장 재미난 점은 역시 재벌집 막내 아들인 송중기가 주인공이긴 한데 드라마 보는 재미는 사실 그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회장 너무 압도적인 네, 카리스마던데요. 송중기랑 둘이 붙으면 송중기 되게 고양이 원래도 귀엽게 생겼지만 무슨 호랑이하고 고양이 같지 않아요? 쟤 저런 사와 먹힐 것 같은. 그래도 회차 거듭할수록 뒤로 갈수록 송중기도 밀리지 않고 그죠? 약간 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씩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고 지적인. 그동안은 송중기는 사실 태양의 후예의 그냥 그런 꽃미남 군인, 뭐 로맨틱 고민 이런 이미지였는데 인생에 큰 시련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런 면이 의외로 송중기가 크게 밀리진 않는다. 마치 저는 브라질과 한국의 축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국과 포르투갈전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래서 팽팽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연기 양상이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송중기가 6화에 바로 이 위대한 개츠비를 냈습니다. 그게 90 몇 년도로 돌아가는 거죠. 90 IMF 때니까 97년 뭐 그쯤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은 이제 요즘 나오는 책 표지여서 선택을 안 된 것 같고, 요 책이 2000년도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책이 그 시점에 나온 책으로서 아마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네, 여튼 네, 그래서 이 책을 송중기가 읽습니다. 왜 송중기가 하고 많은 책 중에 위대한 개츠비를 읽을까? 저희가 오늘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줄거리 한 30초 만에 되나 아니면 1분 만에? 네, 아니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이 주인공 개츠비가 5년 전에 잠깐 사귀었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첫사랑의 그 위치에 맞기 위한 그런 어떤 재벌이 되기 위해, 아니 재벌이 되어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봐. 줄거리가 되게 잘 못해. 개츠비가 5년 전에 군인 신분일 때 사귀었던 데이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떤 데이지의 현재의 어떤 위치와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부자가 돼가지고 데이지 집이 말을 건너서 있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죠. 데이지도 와서 나를 이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요. 왜 다시 이 줄거리를 뭐 이렇게 다시 할게요. 자,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한 게 주요 인물이 딱 2명입니다. 개츠비와 데이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닉이라는 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닉이 전해주는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학교 때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셰익스피어가 좋아했던 양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줄거리는 시간 순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5년 전 군인이었던 개츠비와 처녀였던 데이지가 사랑했어요. 근데 군인이니까 이제 다른데 파견이 된 거죠, 유럽으로.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사실은 헤어져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연결할 수 있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데이지는 계속 그를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개츠비는 어떤 이유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때로 군복 입고 찾아가서 그녀를 멀찍이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5년 후에, 바로 지금이죠. 5년 후에 개츠비가 의리의리한 저택을 사서 어마무시한 파티를 벌여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파티를 벌여요. 그런데 이 파티가 놀라운 점은 뭐냐? 딱 하나예요. 보통의 파티는 인비테이션, 즉 초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장 없이 모두가 와서 놀고 가는 마치 유원지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기차역에 내렸는데 개츠비 집까지 너무 멀어요. 어떡하죠? 리무진 보내죠. 모셔와서 놀게 해. 너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런 광란의 정말 어마무시한 파티, 심지어는 그 주인이 개츠비란 사실만 알지 개츠비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게 이상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상한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데이지가 이 파티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그리고 5년 전에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냥 데이지 찾아가서 야, 나 개츠비야. 기억나냐? 너 결혼했다며? 이혼해.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파티를 벌이는 거야. 초반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개츠비를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낭만적인 인물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초반의 묘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개츠비가 그렇게 화려한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성공했다는 거를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쵸. 그 저택과 어떤 그런 재력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소문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저버렸던 거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이만큼 부자야. 근데 데이지 찾아가 나 오빠 완전 부자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야. 근데 저때 1924년에 발표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친구가 대신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 야야 어마무시해. 완전 부자 장난 아니지 않냐? 야,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연극적 효과는 뭐야? 모르고 데이지가 보고 나서 데이지가 보고 야, 이 엄청 부자다. 이렇게 부자인 사람 누구지? 짜잔 나 개츠비 나야 나.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연극적인 재회 방식을 원했냐? 사실 이거는 그의 컴플렉스인 거죠. 즉 개츠비는 5년 전에 데이지를 떠난 결정적 이유는 개츠비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자인 척했고 그 부자인 척했던 그만큼을 보여주기 위해서 5년간 정말 어둠의 세계와 손을 잡고도 울프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금주법 시절이니까 밀주를 재서 돈을 벌고 채권 사기, 요즘 말하는 금융 사기범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번 거예요. 그 부자가 됐으니 나는 다시 데이지 앞에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기묘한 재회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생하셨어. 네, 이게 이제 큰 틀의 줄거리이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왜 송중기는 이 개츠비를 읽었을까요? 위대한 개츠비를.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되게 뭔가 개츠비의 낭만성 또는 내지는 이제 그런 면모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개츠비가 5년 동안 뭔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뭐 이런 부분 잘 안 나오거든요. 소설상에서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송중기 역시 어떤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개츠비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어떤 그런 걸 이룰 것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자꾸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얘기 듣다가 보니 생각이 나는데 개츠비는도 원래 못 사는 집의 아들이었어. 그렇죠. 근데 머리는 좋아. 그리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해. 그런 욕구가 있는 애고 송중기 같은 경우는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가장의 역할을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당일날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수능 시험장에 못 가고 일용직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표를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정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동정심을 품냐면 너무 착한 애잖아.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개츠비와 송중기는 그런 면에서 2회차를 하기 전에는 1회차 인생은 그런 면에서 다 흙수저였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하고 되게 똑똑하지만 가난해. 그리고 되게 착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송중기도 드라마에서 그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밥줄이니까. 그래서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다한 대가가 배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츠비에서도 보면 사실 개츠비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데이지를 전적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묘하게 이제 복선처럼 깔리면서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는 사실 위대한 개츠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사랑의 쓸모를 내고 나서 여기 17편 소설이 있는데 17편 소설이 있는데 이 중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읽은 소설이 개츠비예요. 자, 프로 문학가를 지망했던 분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츠비를 좋아할까요? 아 근데 개츠비가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읽기 녹록치 않은 소설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간접적으로 닉의 입을 통해서 닉이라는 화자가 이제 전지적 시점도 들어가 있지만 2인칭으로 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사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짐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묘사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묘사가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번역본들이 다 뭐 그때 이제 2000년대 이전 번역본들이 되게 좀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려 세로판이요. 남색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읽기 쉽지 않아서 아마 줄거리는 저는 이제 대부분 다들 뭐 머릿속에 엉켜 있거나 아니면 뭐 딴 데서 찾아보거나 영화를 통해서 아마 많이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읽고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이 뒷부분에 플롯이 되게 정교하게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츠비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소설상에서는 데이지의 남편 톰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정부가 죽는 장면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톰이 열받아서 뭐 이렇게 그 수리공, 그러니까 머털의 남편이죠. 뭐 수리공으로 하여금 개츠비한테 위해를 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암시적으로 보여 있어가지고, 개츠비가 왜 죽는 거야?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알기는 1회차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는 좀 더 충실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소설에서는 좀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 위대한 그 고전이니까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낭만적인 주인공의 그 개츠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년 데이지 이런 식으로 구도만 딱 넣고 보고 어떤 이 소설의 어떤 그 뭐 기술적인 어떤 문장이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런 부분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는. 그리고 좀 더 이제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 카피 보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남자 이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남자가 누구였어요? 개츠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20살쯤에 있을 때는 읽었거든요. 더 작은 책으로 된 거 읽었는데 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읽긴 읽었는데 근데 그래서 더 기억나는 게 앞부분만 기억나요. 개츠비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막 하는데 되게 지고주순하게 오로지 데이지만 사랑했어. 맞아. 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사실 만날 수 있는 여자도 데이지뿐만 아니라 정말 뭐 유명 연예인이든 뭐 귀족이든 막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굴하지 않고 그냥 데이지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좀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독자들 중에 이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남자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첫사랑 잊을 수 없어. 데이지 잊지 못해. 네가 결혼해도 상관없어. 난 너만 사랑해.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남자 독자들은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성 독자들은 왜 좋아하냐 생각했더니 여자들은 그런 거 아닐까? 내 평생에 이런 남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5년간 나를 잊지 못하고 내가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서 멋있게 다시 나타나서 나한테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행복해 주겠다고 하면 이런 남자 하나 갖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소설에 좀 없는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아주 그게 주제는 아닌데 그 설정에서 그 부분이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하루키. 네, 하루키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하루키가 워낙 이 책 얘기 자주 했다면서요. 네네. 좋아한다고. 네. 뭐 하루키는 이제 하루키 얘기 길게 해요 또? 아니, 짧게 그냥. 하루키는 워낙에 이제 그 미국 그 페이퍼백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루키도 이제 문체주의자이기 때문에 피츠제럴드의 그 명작 개츠비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하루키는 그 대중소설
챈들러나 카버 이렇게 현대 존 어빙 뭐 이런 존 어빙한테는 스토리텔링 부분을 많이 뭐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있어 보인다. 네? 문학을 그렇게 편하게 막 영향을 있게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어쨌든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구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남자라는 그 개츠비의 그 낭만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뭐 송중기한테 이렇게 투영이 돼서 작가가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게 아닐까. 근데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 송중기한테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서사가 보면 엄마에 대한 그것도 사랑이 사랑이죠. 여성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엄마에 대한 그 사랑. 하지만 인생 2회차를 맞이하잖아요. 다시 환생을 했지만 결국 엄마의 죽음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장기수 여전히 엄마는 죽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연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이렇게 죽게 만든 사람을 찾겠다. 그리고 그것을 뭐 순양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순양을 사겠다라고 얘기할 때 대단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뻔한 설정인 것 같은데도 뭐 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순양이죠? 순양 그러면 되게 어감이 중국스러워가지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삼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삼양이 있고. 네. 제가 순양이 왜 순양일까 생각했는데, 작가들은 저도 그 예전에 시나리오 쓰거나 글 쓸 때 항상 주인공 이름들을 고민하거든요. 네네. 그 잘 쓴 시나리오들 보면 항상 주인공 이름이 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헌트였나? 더 헌트, 이정재가 감독한 네네네. 그 영화에서 저는 독림이 누군지 그들이 이름을 부를 때 알았어요. 사실 그들이 이름을 부르거든요, 여러 번. 그냥 이름을 왜 부르지? 강조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에 사실 보고 제가 독림이구나 라고 저는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처럼 이름에 강한 영향이 많이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양이라고 하면 순할 순자 양지양 있죠.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서 양지를 쫓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순양지만 쫓는다라는 말도 있고, 항상 순전히 양지에만 머문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순양이라는 그룹은 되게 부드럽게 읽히지만, 중국풍이라지만 되게 어감이 부드러운 어감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어색한 어감이에요. 한국에는 없는 단어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기업 이름을 영어로 쓰면 옛날엔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한자로 구성한 것이 이고, 양지만 추구하는, 항상 권력자의 편에 붙어서 양지만 추구하는, 권력자 편에 못 붙으면 권력자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양지와 밝음이 회사 이름이지만 하는 짓은 굉장히 음지고 어둡고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이제 충돌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같은데? 그래서 자, 이 송중기는 이제 뭐 아마 그런 이유로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을 것 같다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설 자체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실장님 책 읽으실 때 네. 개츠비가 그러면 5년간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왜 굳이 데이지한테 다시 돌아와서 고백했을까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5년 만에 내가 부자가 됐어. 아니 뭐 유럽 가서 살지. 왜 미국에 있어 그때 당시. 그 여자 데리고 가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전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데이지한테 계속 꽂혔을까? 첫사랑? 혹시 총각이 아닐까? 이게 여자분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남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순정파가 아닐까? 그럼 5년 전에 개츠비가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관계를 끝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있었죠. 근데 물론 그렇죠. 다 선을 넘었지만 많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손잡고 키스는 했으나 가지지는 못했다. 같이 자지는 못했다. 다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저는 진짜 왜 개츠비가, 물론 이제 그 설정이니까 그러긴 한데 왜 데이지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은. 소설이니까 그런 것 같고. 다 가지지 못해서 만약 그럼 다 가지고 나면 헤어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다 가졌다고
치면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실력이 좋고 하는데 다른 여자들이 만나려고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렇대요, 남 실장님이.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좋게 생각하는 쪽인데 그냥 개츠비가 첫사랑이 데이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소설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간을 상상으로 많이 메워야 돼요, 독자가. 특히 이 소설은 친절하지 않잖아요. 다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시골에 태어났어, 농부 아들이야, 군인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집 애들은 대체로 군인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이병헌이 군인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군인이 됐어. 그러니까 여자를 제대로 자기가 선망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피아노 치는 누나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시골 사는 저희가 봤을 때 피아노 치는 누나라는 것은 동화책 속에만 있을 것 같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서울 누나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상형에 가까웠을 거라고 봐요. 데이지가 굉장히 부자고 착하고 예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상에 부합하는, 내가 저 여자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뭐겠어요? 개츠비는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년간 그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돈을 다 버니까 이제 됐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쵸. 이게 그걸 강조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 데이지가 그 개츠비의 위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상대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그 실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네. 남자들 중에 잘 보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정말 똑똑하고 실력이 착하고,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자 보는 눈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들 가운데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남자 보는 눈 없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회는 평등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츠비는 여자 보는 눈이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긴 이제 이 소설상에서도 톰이 그 정부가 죽자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톰의 어떤 재력으로 따졌을 때 그 정비공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슬퍼하는 게 가식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사랑일 수도 있지만 가식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양상들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판단하지 않고, 물론 이제 데이지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개츠비가 순정을 다 바치고 모든 재력을 바쳐서 데이지 곁에 가고 싶었다, 이런 설정이 이제 소설 상인 건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펼쳐지는 각각의 어떤 사랑의 양상들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설정이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깊이 있게 내가 이해해 보려고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그런 독자시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 잠깐만요. 전화 잠깐 받을게요. 네네네. 네 쌤. 전화 끊어졌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이분하고 계속 전화가 엇갈리는데. 비 오네. 네, 비도 오고 좋으네. 네 쌤.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매돌달 4월. 그러시면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러시면 4월 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4월 초에. 네. 잠깐만요. 쌤, 잠깐만요. 네, 천천히 주세요. 제가 그 3월에는 유럽에 네. 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4월 첫 번째 주부터 하면 되거든요. 네. 3월 그 화요일? 4월 4일부터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간고사만 빼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금요일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요일로 잡아주시고, 제가 네, 수요일과 다른 요일은 화수목은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월요일이나 금요일.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네네. 중에. 네.
월요일이 좋으신 거세요? 금요일이 좋으신 거세요? 월요일 그러면 4월 3일부터? 4월 3일부터 하실까요? 그게 낫겠죠. 4월 3일부터 하시고요. 금요일이면 4월 7일이고요. 월요일이면 4월 3일이고요. 아, 4월 3일부터 하시죠. 월요일부터 하시고 어차피 예, 24일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그 주 빠지고 네. 하면 그 후에 5월 네. 1, 8, 15.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차후에 조정하시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대학에서 강의해달라는데 내가 대학은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네.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지? 개츠비 뭐 얘기했는데? 신나게 얘기했는데. 매력, 사랑의 양상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양상에 대해서는 그 옛날 시나리오 쓸 때도 그렇고 그 인물 하나하나 입장에 서보려고 하거든요. 아, 나의 네네, 판단을 네네.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 음.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톰과 개츠비의 사랑은 비교 서로 이제 거울처럼 비춰보라고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톰은 내추럴본 그러니까 금수저, 금수저이고 육체주의자이고 탐미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그 당시에 이제 상류층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개츠비는 흑수저에서 금수저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톰은 개츠비 계급의 여자를 사귀고 개츠비는 톰 계급 여자를 원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의도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톰이 만나는 그 정비공 여인 하면 정비공 여인이라는 것은 한국 미감에는 없는 설정이에요. 한국 사람은 세차장 부인 이 이상하잖아. 카센터 사장님 부인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감이 없어 우리는. 근데 유럽에는 미국이나는 그런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디카프리오가 나온 2013년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관능적이고 육감적이고 그 좋게 말하면 인생을 즐기는 향락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데이지와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어쩌면 톰이 정부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렇게 육체의 어떤 것으로서 상반된 타입의 사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톰의 입장은 톰은 결국 이 인물들의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톰한테 사랑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얘네들이 충돌을 할 때 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만나기 전에 개츠비를 만나서 네가 사랑했건 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를 만난 이후에 네가 우리 데이지한테 사랑을 뭐 한다고 뭘 사주고 그런 적이 있으면 그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츠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츠비한테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집착이거든요. 신분의 증표고 내가 데이지만 가지면 나는 상류층 신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you make me perfect 같은 거잖아요. 데이지가 나를 퍼펙트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은 나 자체로는 퍼펙트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녀를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보면 개츠비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계속 데이지한테 그 요구하잖아요. 5년간 내가 없는 동안 한 번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라.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이해가 안 됐어. 이 새끼 미친 거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게 개츠비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 너를 생각하고 사랑해 왔는데 내가 너의 곁에 없더라도 너도 날 사랑했잖아. 계속. 근데 데이지는 뭐라 그래? 데이지도 사랑은 현실이야. 네가 없었던 시절은 너의 부재는 너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현실을 살아야 되니 이 톰을 만나서 사랑했던 순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되거든요. 내가 없었으니까 네가 누구 사랑해서 그렇죠. 어쩌고 하겠어. 네. 근데 여기서 개츠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너는 계속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시계를 밟는다는 둥 이게 시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영화에서는 소설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낭만성은 진짜 여기서 비롯되는데 프랑스어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주댐무예요. 근데 많이 사랑한다라고 직역이 되는 그 많이를 뜻하는 게 복구거든요. 주댐 복구가 되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에서 제가 불어를 배울 때 되게 놀랬던 건데 이게
주댐무는 나를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죠. 근데 I love you so much 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I like you가 돼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로 돼. 왜? 프랑스 애들, 그러니까 로망스어 계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다 하지 않다지 많이 사랑하거나 적게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왜? 사랑은 질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질적 가치인 거야. 그러니까 종교랑 같은 거죠. 나는 만약에 부처님을 믿어. 근데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종교화합 차원에서 나는 부처님 50% 믿고 뭐 하나님 30% 믿고 알라 20% 믿겠어.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츠비한테 사랑은 질적 가치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곰팡이가 피듯이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츠비한테 사랑은 되게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톰과 데이지는 사랑은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지가 쌍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지는 현실의 여자예요. 근데 개츠비는 이상을 요구한 거죠.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누가 이겨요? 현실이 이기죠.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다. 네네.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뭐야 야사모사한 느낌 그런 느낌만 남아 있었다면 다시 이것도 예전에 읽었을 때랑 다시 읽었을 때 차이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저는 여전히 좋았어요. 여전히 좋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어떤 문장이나 묘사나 진짜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게끔 풀어놨고 그 뒷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꼬이는 플롯이랄지 그 다음에 암시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되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랄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썼다. 진짜 뭐 그런 생각이고 이 인물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데이지가 쌍년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때는 뭐 플롯도 그렇고 뭐 개츠비가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왜 남자들은 다 개츠비에 감정이입하니까 그렇죠. 개츠비를 버리니까 그 순간 데이지가 나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회차 읽을 때는 이제 뭐 그 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왜냐면 이제 닉도 개츠비가 죽고 나서 붕괴되거든요. 약간 붕괴되면서 그 사람들을 막 멀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왜 다시 이제 중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뉴욕의 그러니까 어떤 뉴욕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그렇게 개츠비는 이를테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 파티를 베풀고 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달라 아무도 없고 무슨 뭐 슬리퍼 찾으러 온 이상한 사람이나 있고 그러면서 닉이 이제 다시 개츠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부활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플롯들이 좀 보이면서 굉장히 뭐 뻔한 어떤 그 20년대 사회상들을 비판하고 어떤 그런 계급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세태 소설로도 훌륭하고 어떤 이제 당시를 보여주는 세태 소설로도 훌륭하고 이런 불멸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네. 개츠비 같은 캐릭터는 그 전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그러네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있네요. 데이지에 대해서는 진짜 언급을 많이 안 했구나. 그런 상황만 딱 보여주고 독자가 알아서 추측하게끔 하고 데이지가 굉장히 그 줏대 있는 어떤 현대 여성의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되게 베일에 쌓인 채로 그냥 내버려 뒀구나. 이거 독자가 알아서 욕을 하든 말든 판단하게끔 이렇게 적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콧 피츠럴드의 그 부인이었던 젤다를 모델로 해서 쓰지 않았어요? 데이지를? 아니 그것보다는 진짜 이제 피츠럴드가 청년 때 그런 어떤 명망 있는 그런 부유한 가문의 여성과 데이트를 했는데 그쪽 이제 가문에서 대차게 까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젤다 말고 그 전에 어떤 여성을 형상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 느낌, 그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 하루키 그만 읽어야 돼 그 생각만 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루키를 읽는 걸 넘어서 하루키가
일본어로 번역했잖아요, 이 책을. 네네. 그러니까 더 막 하루키 바들이 음. 개츠비 바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반감이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근데 독자로서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 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여기 생각의 반론인데 저는 그걸 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앞부분 그 개츠비가 이 호수 강이죠, 강을 사이에 두고 웨스트 에그에 살, 저쪽은 이스트에 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강남 강북에 떨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이제 보고 있는 데이지 집을 항상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묘사가 되게 낭만적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읽으니까 역시 사람은 이 고전은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나이 드니까 확실히 이해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이 들면 또 다른 게 보이겠지만 다시 읽으니까 아,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다 한 명 안으로 다 쓸어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츠비 같은 면도 있고, 톰 같은 사람 면도 있고, 닉 같이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면도 있고, 데이지 같이 좀 양다리를 거쳤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양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나한테 더 이익이 더 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우리 한 명에 다 들어가 있는 감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현실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현실적인 느낌인데도 굉장히 낭만적인 인상을 전해주었다는 것이 사실 이 스콧 피츠제랄드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이긴 하면 공감은 되지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낭만적인. 자, 그래서 가서 뜬금없지만, 그래서 과연 송중기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처럼 될까요? 아니면 누구처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송중기가 그 순양을 집어삼키고 약간 그런 결말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드라마를 열심히 안 봐가지고 어떤 여성에게 뭐 몰두하거나 뭐 이런 관계들을 모르니까 잘 안 나오죠. 그 검사가 있는데 네. 그 검사와 약간 러브라인이 있을 듯한데 사실 로맨스적인 부분은 아닌 듯하고 없진 않지만 강하진 않은 핵심 서사는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개츠비가 5년 동안 데이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과정만큼 어떤 치밀하게 순양을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드라마가 되게 약간 항상 엔딩이 항상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설정도 좋고 다 좋은데, 자, 그래서 뭐 악처럼 보이는 순양을 집어삼켜.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복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끝나는 거죠. 찾아. 이게 다 송중기가 죽기 직전에 꿨던 꿈이다, 막 이렇게. 이미 그 시청자들의 그 비난 전화가 막 들리는데?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방송에 할지 모르겠는데, 삼성과 중앙일보 관계는 되게 밀접한 한 패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드라마가 JTB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되게 웃긴 거죠. 거기서 안 하면 또 어디서 하겠어. JTBC가 TBC 옛날에 동양방송이라고, 이게 삼성이 갖고 있던 방송국의 어떤 그거잖아요, 계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묘하더라고 이게. 이게 참 그렇다고 TVN에서 하기에도 MBC에서 하기에도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해버리는 느낌. 그래서 그런 면에서 JTBC가 시청률이 나오면 뭐든 하는구나, 아니면 진보인 척 하려고 애쓰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순양을 다 사가지고 주식을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주나? 국민적, 그게 굉장히 한국적 방식이죠. 네. 제가 생각했던 그거였어요. 어쩌면 이것을 주식 분식회계해서 그 주식 일반인들이 당하잖아요. 그때 이성민이 걔들한테 동정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고 사람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주의 양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한국 시청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삼성주를 다 뿌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것처럼 나는 약간 그런 엔딩을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 한국적인 예상의 결론인데 이게 원래 원작 웹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과연 개츠비는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난 송중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일상에서도 현실에서 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네, 요즘에 해피엔딩이 급합니다. 해피엔딩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해피엔딩이 급합니다. 자, 이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끝날 순 없잖아. 준비했던 말 중에 못한 말 있나요? 저 그 얘기는 안 해요? 저기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물론 내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지. 진짜 매력. 그 왜 진짜 끌렸나? 편집을 이렇게 다시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아니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사랑의 쓸모를 쓰면서 그래서 개츠비가 왜 데이지에게 집착했냐? 그래서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있지만 책에 보면 소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츠비의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닉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미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이해는 못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을 보통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개츠비 미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지가 개츠비한테 끌린 것이 바로 이 미소 때문이라면 개츠비는 데이지에 뭐에 끌렸냐 하면 목소리예요. 그래서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정말 돈. 어떻게 목소리에 돈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만큼 부티 난다는 목소리도 뜻일 수도 있고 그녀는 목소리가 상류층의 목소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개츠비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게 돈이니 아마 자기가 선망하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애에서 자기 장점을 자기 매력을 아는 사람이 참 드문데 자기 매력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애는 압도적인 장점 하나가 소소한 단점을 다 잊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중에 난 재밌는 남자를 좋아해. 그 재밌게만 해주면 나머지 저는 좀 못생겼는데 괜찮아, 재밌잖아. 저는 좀 발이 큰데 괜찮아. 저는 잘 때 코를 골아야 코 이렇게 꼬집으면 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소소한 단점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매력을 아는 사람이 드문데 개츠비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미소가 자기 압도적인 매력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데이지한테 웃어주면서 오빠 돈은 없다. 근데 나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데이지가 오빠 콜. 왜? 나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컴플렉스였던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오해했다는 게 개츠비가 결국 그렇게 파국을 맞는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 매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점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진짜 그 부분은 생각도 못했네요. 네. 매력, 개츠비의 매력. 그게 어쩌면 저는 이 문학에 대한 잘 모르는 지식이 별로 없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 막 읽을 때 이제 실장님 그렇게 보통 읽더라고요. 뭐 서사나 뭐 문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맥락과 역사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책 자체만 읽다 보니까 이 인간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닉이라는 화자가 볼 때 그 남자 화자인데 남자도 매력을 느낄 만큼 매력이라면 어쩌면 여자들도 많이 그의 매력을 느꼈을 거죠. 그런 면에서는 2013년도에 디카프리오 캐스팅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디카프리오 얼굴 잘 보면 소년으로 나이 든 얼굴이에요. 네, 맞아요. 소년으로 나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 같은 게 약간 배어 있어요. Catch Me If You Can에서도 그거잖아요. 저 새끼 사기꾼인 거 아는데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그 미소가 있는데 한 십몇 년 지나서 지금은 약간의 슬픔 같은 게 돌고 있어서 그 개츠비로서는 더없이 매력적인 것 같고 이전에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개츠비를 했을 때는 그냥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반듯하고 그래서 그 약간 쓸쓸함과 슬픔이 좀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디카프리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개츠비를 읽으면 제가 떠오른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유명한 건축학개론이에요. 네, 맞아요. 건축학개론이 떠오른 이유가 거기에 이제 수지 이게 이재훈과 수지가 대학교 동기 뭐 하여튼 나이가 같은데 썸 탔죠? 요즘 말로 하면 썸 탔죠. 썸을 타고 이재훈은 이미 사랑에 빠졌고 수지도 둘이 약간 키스도 했잖아. 그럼 사귀는 거지. 그때는 20살인데 키스했어. 손잡고 사귀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마침표를 못 찍은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지는 결국 강남 오빠한테 넘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훈은 상처를 받은 채 나이 들어서 엄태웅이 됐어.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애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건축가인 엄태웅이 됐는데 이 수지가 나이 들어서 한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혼하고 나서 한가인이 찾아와서 집을 지어달라 제주도에.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네네. 다시 만나게 됐는데 집을 지어주면서 과거 이야기 떠오르면서 엄태웅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랑이었고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있나 그랬거든요, 영화에서 엄태웅이. 그런데 한가인으로 흔들리니까 많은 여성 관객들이 약혼녀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한가인과 수지한테 저주를 퍼부었던. 그래서 이제 어떤 나쁜 여자 쌍년이라는 그 어떤 그 담론을 만들어냈던. 과연 수지는 X년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지 자리에 데이지를 입력하면 데이지는 과연 그런 여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나 영화 끝이 기억이 안 나요. 영화의 끝은 엄태웅이 약혼녀를 버리고 한가인과 결혼한다와 한가인을 버리고 약혼녀에게 돌아간다.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겠죠? 그 저기 끝은 이렇게 암시만 되고 아니요. 확실하게 끝나요. 확실하게 끝나요? 네. 과연 뭘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엔딩은 그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구나. 네. 진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끝이 약간 흐릿하긴 하죠. 그 영화의 압도적인 장면들은 조정석이 다 맞아. 납득이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수지나 데이지를 이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나. 그런 면에서 그 위대한 개츠비가 재밌었던 분들이라면 건축학계를 다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왜 사람은 그 자기 첫사랑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건지가 궁금한 건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 그죠? 아니면 그 시절에 품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인지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래요? 네, 이해는 안 가지만 첫사랑이 누군지 딱 떠오르지만 네. 그 사람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죠. 가졌나 보지 다. 예. 본인의 맥락으로는 다 가졌나 보죠. 아니지, 현실에 집중해야죠. 현실에 지금 현재요. 정확히 현실이 아니라 현재.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왜 그런 설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첫사랑이니까 그렇죠. 첫사랑이어서. 첫사랑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말고 내 인생에서 기준점이 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가 아니어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랑이 있기 마련인데. 하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상실시대도 와타나베의 첫사랑이 나오코잖아요. 그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이 나잖아요. 네, 모든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사랑하는 특히 근데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관념적이어서 그래요. 네, 더 추상적인 걸 더 지지해서 그런지 여자들과 조금 다른 게 여기서 말하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여성의 성별을 떠나서 그런 성향인데, 그래서 제가 이 첫사랑,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에 썼던 건데 모든 사랑은 끝나지만 첫사랑은 멈출 뿐이다. 첫사랑은 주제선율이 되어 이후의 모든 사랑에서 변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첫사랑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실장님이 얘기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지 뭐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주제선율처럼 음악에서 계속 떠돌아요. 그만큼 첫 번째는 다들 잊혀지지 않잖아요. 모든 첫 번째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은 뭐냐 하면 그것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첫사랑은 실패하기 때문에 달콤한 패배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실패하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연인들도 그 실패한 첫사랑의 어떤 여집합이든 허기든 그런 갈증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통 가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과 깨지고 나서 2, 3, 4, 5, 6번 쭉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첫사랑과 크게 두 가지예요. 첫사랑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시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확실히 기준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완전 다른가요? 그냥 저는 그때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것 같아요. 왜 현실을 뭐 이거 부인이 안 봐.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첫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본인이 생각한 첫사랑은 몇 살이었어요? 아니 뭐 저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되게 현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현재주의자.